안녕하세요. 날씨가 완연하게 더워지고 있는데 올해 여름 휴가 계획들 어떻게 되세요? 휴가 계획이 아직 없어서 휴가 계획이 없네. 한 분이 빠지니까 그러게. 동료가 아. 벌써 우리 실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장이 아, 되셔서 아, 차량 쪽으로 이렇게. 아, 역시. 이 연구원이 이제 코레일하고 협업을 하는 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 연구원이 이제 연구 개발한 이런 기술들 상용가 좀 부족한, 지금까지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하고 같이 이제 좀 현장에 적용하게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실장님이 같이 가시지 않았나. 네, 시장님이 되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철도기술연구원도 철도기관이니까 뭔가 좀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총 같은 걸 구매할 때? 그 저희 부모님도 니네는 KTX 싸게 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구분을 드려드리면 국가철도공단하고 코레일은 국토부 쪽, 저희는 과기부 쪽 하기 때문에 예산도 다르고 기관도 다른 조직이라서 전혀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혜택은 없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일반인들 철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혜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운전실을 타서 철도에 대한 뭐 측정을 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개통이 안 된 차들을 타보면서 시승해 보면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혜택인가요? 그건 그러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일 아니에요, 일? 철도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예를 들면 KTX 청룡 나온다는데 그때 항상 우리가 KTX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승객들이 많은 상태에서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차처럼 이렇게 시트에 다 비닐도 덮여 있고 아무것도 안 탄 차를 타보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죠. 저도 뭐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신설 노선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개통이 되기 전에 시험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원래 노선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 노선에 다 들어가서 시험하고 뭐 신호 장비들 다 점검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경험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공단은 공단과 관련된 거, 차량 제작사들은 제작사와 관련된 것들만 주로 하는데 저희는 세 군데 모두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볼 수도 있고 타볼 수도 있고 제작도 뭐 경험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GTX-A 개통했잖아요. GTX-A 그 타보셨어요? 아니요. 타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신설 노선 개통되기 전에 그 지하 한 60m 그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험하고 뭐 이렇게 신호 장비 측정하고 뭐 이런 건 했었죠. 그쵸. 저도 여행 갈 때 그 코레일 관광 상품이 뭐가 있나 찾아보고 들어갑니다. 코레일에 뭐가 그렇죠. 어디에 지금 뭐 관광 상품이 있나. 이게 철도 관련 그 연구를 하시니까 휴가 가실 때도 보통 철도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뭐 국내 여행 아니고 해외여행을 주로 가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이럴 때는 굳이 철도를 딱 선택하진 않는데요. 예를 들면 출장을 갔거나 업무상으로 갔을 때 한번 새로운 차가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철도를 타보고 그쪽에 철도에 대한 사항을 좀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휴가는 좀 쉬러 가는데 업무상으로는 철도를 탔을 때는 좀 제 관심 분야인 소음 진동 분야의 소음이 어떨까, 진동이 어떨까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이번에 제가 부산 다녀오면서 그 청룡열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청룡열차가 승차감이 엄청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열차가 이게 막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걸리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열차가 이게 그레이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금액도 더 싸더라고요. 이 다른 열차보다. 그래가지고 청룡이 싸다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좌석이 그냥 중간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특실 일반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좌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 KTX보다 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들 그걸 타고 싶을 텐데 보면은 뭐 편성이 많진 않고 이게 예전에 그 해무열차 다 타셨잖아요, 박사님들은. 그 해무열차랑 어차피 연관이 있는 열차잖아요. 근데 청룡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많이 개선이 돼서 승차감이 좋아지는 걸까요?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철도 차량에서 승차감 진동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차에서 이제 발생하는 진동은 차륜, 우리가 항상 차륜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차륜과 레일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동이 심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진동에 다니는 이제 가속도 미터/세컨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쓰는데 실제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 차축에 대한 가속도 값은 대부분 10 이상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가속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승객에 앉았을 때, 승객의 자리에서 객실에 앉았을 때 가속도 값은 대부분 다 1 이하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가속도, 진동이 줄어서 객실로 들어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스프링과 현가 장치들이 이제 대차에 적용돼서 우리가 진동을 줄인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청룡열차 보면은 열차마다 객석마다 다 터치패드가 있더라고요. 다 인터넷이 되고 그렇군요. 유튜브가 다 되는데 어, 문제는 어렵네요. 얘가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통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KTX에서도 와이파이 잡으면은 인터넷 자꾸 끊기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LTER이면은 어차피 그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룡열차가 LTER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패드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는 그 통신망을 통해서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속도가 빠르면은 그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그 핸드오버라고 하는데 이제 기지국을 접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지국이랑 또 지나가면서 또 다른 지국으로 핸드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그 시간이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많이 이제 데이터 통신량이 너무 많으면은 패킷의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데이터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청룡열차에 저는 그런 패드가 있는지 몰랐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때 와이파이도 잘 되셨나요? 와이파이도 잘 끊기고요. 그러니까 잘 근데 끊기고. 일반 제- KTX도 끊기지 네. 않아요? 맞아요. 잘 저는- 끊기더라고요. 맞아요. 잘 끊겨요. 저는 계속 예. 와이파이 못 쓰겠던데. 예, 예. 저도 사실 KTX 탈 때 다른 승객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궁금해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LTER이 상용화가 되면 열차 내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LTER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운전자실만 따로 LTER을 이용하게 되는 그 건가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승객들이 이용하는 거는 상용 통신망을 쓸 거예요. 우리 5G나 뭐 4G나 이런 상용 통신망을 쓸 거고 열차 제어에 쓰는 거 아니면 관제에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LTER 전용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신의 신뢰성과 그 통신 그 속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용자가 이용하는 그 통신망과 열차의 관제나 제어에 사용하는 통신망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같은 통신망을 쓰면 해킹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죠. 근데 뭐 사실 통신망을 통해서 해킹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차의 그 통신망 같은 걸 해킹하게 되면 열차를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네. 지금은 무선 통신으로 제어하는 거는 그 도시철도 일부 구간, 그러니까 도시철도 자동 운전이 가능한 일부 구간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고속철도나 일반 철도에게는 그 해킹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유선으로 통신을 하거든요. 유선으로. 네, 그리고 이제 기관사가 로컬로 이제 그 제어를 하고 또 이제 관제랑 통신하는 거는 뭐 상태 정보 정도 이제 이게 그 무선망으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수준이라서 사실 제어와 관련된 그 해킹에 염려는 없는데 이제 말씀드린 무선 통신망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 무선 통신망은 이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제어하는 이제 그 CBTC라고 하죠. CBTC 지금 돼 있는 게 뭐 신림선이나 이제 신분당선 이런 쪽인데 그런 데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열차 정보가 모니터링이 다 그 관제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그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열차의 실제 위치가 아닌 가짜 위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훨씬 더 뭐 다른 곳에 있는데 실제 열차는 다른 곳에 있는데 관제에서는 그 가짜 위치를 보고 안전하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외진 지역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대전까지는 고속열차로 가고 거기서 무궁화호를 갈아타고 갔는데 무궁화호가 한 속도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탈선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저 고속열차만 타다가 무궁화를 타니까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느리게 가는 게 원래 더 많이 흔들리는 건가요? 사실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횡방향으로 네, 움직이는 맞습니다. 운동이잖아요. 그게 다 스웨이 진동이라 그러는데 이 스웨이 진동이 사실 어떤 저속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우리 고속철도 차량도 보면은 꼬리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이제 유지보수나 어떤 휠 삭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시험 열차 할 때, 해문 시험 열차 할 때 보면 스웨이 진동이 굉장히 심해서 그게 횡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탈선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궁화호는 또 좀 현가장치도 조금 KTX보다는 덜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속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대차에 많은 현가장치가 붙어 있는데 특히 고속철도 차량에는 더 많은 현가장치가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직 방향의 현가장치만이 아니라 이제 좌우측 방향의 현가장치 또 요 현가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진동을 잡고 있습니다. 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무궁화호가 더 흔들림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고속열차는 말 그대로 그 곡선 반경이라고 직진도가 더 있으니까 이제 그 위에 가는 거예요. 이제 무궁화는 그래도 좀 곡선 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 스웨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차량 쪽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확실히 근데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는 가면은 좌우가 사실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직선이고 풍경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마을을 지나가니까 그 일본 가면 그 간선 열차들 타듯이 되게 풍경도 좋고 맞아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 일본은 보면은 지하철들이 어느 정도 가면은 거기서는 그냥 한 량짜리 전동차 타고 어디 지역 들어가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일반 선로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네, 해외 같은 데 가면 철로가 예쁜 도로, 철로가 예쁜 막 그렇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기차가 빨리 안 달리고 옛날 기차 형태로 달려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풍경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고 버스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철도 노선이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으로 생겼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19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25를 거치면서 이제 그 철도가 성장을 하다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또 이제 그 버스도 그만큼 발전을 하고 살짝 철도 교통이 좀 뒤처졌다가 이제 저희 연구원이 생기면서 KTX가 생기면서 또 철도가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좀 고속선 위주로 발달을 했고 일본은 그것보다는 철도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구간 구석구석 이제 철도를 연결을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버스와 기차 이런 것들 연결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제 발전도 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철도 기술도 발전하면서 대중교통도 같이 발전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점은 철도로 가고 나머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거는 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승하는 것들 개념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되게 더 효과적이게 된 거죠. 마을 버스 있잖아. 시골 가면 마을 버스 마을 있잖아. 버스. 우리나라도 환승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승 맞아요. 시스템 워낙 좋다 보니까. 실험 같은 거 하시면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다니시다 보면은 좀 추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철도역이나 구간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군요. 거의 이제 중앙선이 개통할 시점에 중앙선이 이제 그 청량리부터 뭐 제천, 영주 거쳐서 안동 이렇게 가는 노선인데 영주에 시험을 간 적이 있어요. 영주는 처음 가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아담한 작은 도시인데 예전에 영주가 강원도에서 이제 탄광하던 시절에 그 철도의 거점이더라고요. 그 거기가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그 물류들이 다 거기서 모였다가 전국을 흩어지는 철도 거점 중에 하나
지역인데 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도 좀 예쁘고 그 주변에 보면은 뭐 그 맞아요. 부석사, 무량수전 뭐 이런 이제 문화유적지도 있고 산도 이뻤었고 간이역도 지금 폐쇄된 간이역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예, 있었고 예. 중앙선 그 청량리에서 중앙선 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또 여름이 되면 출장 갈 때 많이 느낀 건데 코레일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기차 KTX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로는 유지 보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름이라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름으로 인한 고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레일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거든요. 팽창을 하면 그만큼 그 선로가 이제 변형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레일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도다, 55도다, 60도다, 65도다 이 이상 되면 각 구간마다 열차 운행의 그 통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열차 운행을 좀 속도를 낮추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여름 7월, 8월 이때쯤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속도를 낮춰서 운행하겠네요. 맞습니다. 속도를 낮춰서. 레일의 일정 속도, 레일의 온도를 체크하고 있다가 일정 속도 이상, 50도 이상이 사실 넘어가면은 속도를 이제 낮추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가 온도가 그 정도 되면 살수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온도를 식혀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속도를 저속 운행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레일이 늘어나면 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요?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나요? 아니요.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조금의 늘어남으로 인해서 레일이 놓여지는 그 하부 구조, 궤도라고 하는데요. 이 궤도가 자갈로 이루어진 게 있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상들, 호남선이라든지 또 지하철 구간, 지하 구간 이런 데는 이제 그 레일에 의한 변형이 좌우의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갈 궤도 구간, 특히 고속선 구간에서 이제 그런 그 온도로 인해 레일이 팽창하게 되면 그 침목을 감싸고 있는 자갈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면서 레일 좌굴이라고 하거든요. 버클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여름에 장대레일 같은 게 엄청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늘어나도 그 장대레일 전체로 보면은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잘라서 어느 부분은 이제 잘라서 그걸 보정해 주는데 그렇게 운영하면은 나중에 그 잘린 부분은 다시 붙여주나요? 붙이죠. 예. 아 정말요? 그걸 레일 재설정이라고 하는데 4월, 5월 이때쯤 그 레일이 이제 온도가 겨울철에는 이제 수축을 하다가 이제 그 여름 4월, 5월, 6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 팽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4월, 5월쯤에 레일을 절단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응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접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레일의 이제 열팽창 때문에 레일이 강한 응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버클링 현상이 맞습니다.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버클링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자굴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선 구간은 괜찮아요. 잘 안 일어나는데 곡선 구간인데 이게 팽창하려면 더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차량이 교차하는 분기기 구간, 이런 구간이라든지 곡선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작게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저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 레일에게 용접도 가하고 좀 이렇게 열적으로 이렇게 좀 팽창시키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 응력을 말씀하신 대로 잘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떨어져 나간다는 현상들, 파편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대부분 이게 열차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탈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이런 신호라든지 차량 결함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로 측면에서 보면 그런 특히 국선부에서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형으로 해서 그 위를 주행하던 열차가 이제 탈선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레일을 설치할 때 막 온도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고려해서 설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레일 온도가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레일 온도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설치하다. 그게 이제 다 궤도 재료가 국가 기준으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인지보스나 이런 때 측정을 하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맨날 온도계를 갖다가 레일 표면 온도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네. 그런 장비들이 있는 예,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온도를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는 그 레일의 응력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몸에 열이 나면 온도계를 이렇게 뭐 겨드랑이도 꽂기도 하고 손목은 안 하고 귀에도 꽂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도를 저희가 세심히 모니터링 하듯이 레일도 온도와 그 응력, 그로 인한 응력, 레일의 응력을 이제 측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도 수행되고 있고. 저희 나라 앞으로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름철 또 레일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건설하는 400km급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됩니다. 지하로 건설되지만 그래도 이제 지상부나든 지하부는 다 콘크리트 궤도. 콘크리트 궤도는 이제 변형이 없습니다. 꽉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밑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레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없어서 이제 자골에 대한 영향이 적지만 기존에 이제 부설된 고속선들의 자갈 궤도 부분에서는 선형 관리를 잘 한다든지 자갈이 침목을 잘 감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일을 잘 받치고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목의 중량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여름철 고온 기상 이후에 대비한 유지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차 타고 가다 보면 자갈이 없이 그냥 완전히 다 콘크리트로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구간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갈이 있고 그 자갈이 침목을 감싸고 침목 위에 레일이 있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자갈을 구하기 쉬우니까 자갈을 가져다가 이렇게 부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충격 완화, 소음 저감, 그리고 이제 배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이지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자갈,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자갈 위에서 이렇게 계속 점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갈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 그 처짐이 발생하면 다시 다짐을 해서 원상태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하는 콘크리트 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발라스트 리스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구간이 예전에는 자갈로 된 구간도 지금 콘크리트로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 먼지 이런 것들이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있고 고속 구간 특히 일본 신칸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자갈들이 되고 있고 아시아 쪽 위주는 이제 콘크리트 궤도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건설할 때는 콘크리트가 돈이 더 많이 드나요? 네,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대신에 유지보수에 유지보수가 적고 네. 음. 그래서 호남선 쪽에는 이제 그렇게 됐고 400km급도 다 그렇게 지금 콘크리트 궤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갈하고 콘크리트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예, 저희 그 중간 정도라고 해서 아스팔트 궤도, 아스팔트로 네. 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 유럽 쪽에 일부가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개발해서 아스팔트 궤도라고 해서 자갈과 콘크리트의 중간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비교는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콘크리트 고속도로하고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달리면 소음이 더 셉니다. 그렇죠. 그 표면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반사, 맞아요. 소음 반사 이런 것 때문에 흡수가 전혀 안 돼서 대신에 자갈 궤도는 좀 더 말랑말랑하면서도 그 소음이 좀 적고 아스팔트는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아스팔트는 그 중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쪽이 이제 주행할 때 음. 소음이 한 2, 3dB 정도 같은 속도대로 보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콘크리트는 말씀하신 대로 자갈에 비해서 소음의 반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소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도 똑같습니다. 아스팔트는 계속 유지보수가 좀 필요해요. 포트홀도 생기지만 그 변형, 눌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항상 유지보수가 되지만 콘크리트 도로는 유지보수가 적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름에 이제 뜨거워지면 레일도 늘어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반 도로를 보면은 아스팔트 도로가 여름에 제일 뜨겁잖아요. 네네. 콘크리트 도로보다. 그럼 아스팔트 궤도는 훨씬 더 그럼 뜨거운 건가요? 아니면 철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궤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철도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따로 있죠.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개발하시죠. 아스팔트 궤도 있어요. 그게 어찌 제가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레일 말고 기차나 이런 데 신호장비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을까? 그리고 전차선 이런 것도 또 온도 늘어나지 않나요? 아, 그쵸. 쭉쭉 전차선 또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장력 장력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맞아요. 무거운 추 같은 거를 달아놔요. 그래서 항상 장력이 유지되게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전차선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원래 전기 되게 잘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안전한 거예요? 물론 물이 이제 물줄기를 쏴버리면은 바로 전기가 다이렉트로 통해서 위험하겠지만 거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차선과 그 전차선을 받치는 이제 기둥 사이에는 절연체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차 표면에도 그 집전 장치라고 전기를 모아주는 펜타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펜타그래프와 차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어서 차체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해놨죠. 그거를 절연하려면 보통 어떤 재료를 사용하나요? 보통 세라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유리 종류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재료를 애자? 애자라고 하죠. 애자. 세라믹이 비싸서 열차가 비싼 건가요? 여기 고속열차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한 맞아요. 편성당 네.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고속열차는 그냥 저희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그만큼 수요가 인원수 적으니까. 대규모. 아니 그 수요가 자동차는 찍어내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열차는 주문 제작이라서. 네, 주문 제작 형태라서 아, 여름은 그런데 겨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항상 여름에 오히려 겨울이 조금 그래도 마음 편하죠, 여름보다는. 여름은 진짜 저희가 온도가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일에서 이제 진짜 레일의 버클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X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서울역 기준으로 네네. 11시 표가 있는데 그 다음에 1시, 2시로 넘어가 버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지보수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떤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선로가 이제 잘 그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차량도 점검하고 하는 점검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그게 구간별로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육안으로도 하고 차량으로도 그렇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새벽에 주로 하잖아요. 새벽에. 근데 이제 그렇게 낮 시간에. 그러니까 서울역 기준으로 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아마 이제 차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 좀 예약이 어렵죠. 휴가 때문에 이제 철도를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 시간에는 이동이 어렵다. 맞아요.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혹시 열차를 예매하는 데 있어서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네. 한 가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자리 생기면 무조건 예매를 했거든요. 자리 위치도 뭐 역방향인지 뭐 정방향인지 이런 것만 고려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 8, 9호 KTX 기준으로 여기가 딱 그 열차 플랫폼하고 제일 짧게 이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15, 맞아. 한참 걸어야 돼. 17호 이런 데 가면 한참 걸어야 되고 네, 스케줄이 만약 좀 빡빡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중간 쪽으로 하시는 게 열차의 승하차에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팁인데 네. 이제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대 해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좌석을 선택할 때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면 창가에서 이제 해가 좀 뜨거울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동차들은 보면은 호차별로 차가운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원한 칸이 있거든요. 고속열차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하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동쪽편보다는 좀 서쪽편 자리. 그러니까 우리 그 차량 오늘 우리 김 박사님 안 계셔서 그런데 특실이 어디예요? KTX나 이제 이런 KTX 산천, 청룡 이런 것들 특실. 청룡에는 그냥 다 그냥 우등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말씀드린 실이 게 없고. 네. 상석이라고요? 소음, 진동 이런 게 없이 가장 편안한 자리가 어디예요? 보통 특실 근데 약간 앞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쪽이었던 것 2, 3, 같아요. 4가 맞아요. 보통 그럼 이상이야.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좌석 배치만 그렇게 해놓은 건지. 진동 측면에서 봐도 뭐 이제 사실은 앞쪽이 좀 좋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좀 진동과 소음 측면에서 보면 좀 복잡한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사실 제일 꼬랑지? 그렇죠. 18호차. 꼬리칸이 그러니까 좀 취약할 수 있고.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고속열차 디자인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할 때 막 그게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길게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 완전 주둥이처럼. 오리처럼요. 근데 그 일본은 뭐 좀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더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하야부사라는 열차거든요. 아, 네네. 그 하야부사가 사실 도쿄부터 시작해서 북해도 쪽 달리는 열차인데 거기가 이제 상간이 많고 터널이 많아요. 그래서 생긴 열차라서 이제 앞에 이렇게 길게 해서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 때문에 만든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터널에서 철도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재보면 소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압력이 이제 압축됐다가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큰 압력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야부사가 그 압력을 이렇게 압축되지 않도록 퍼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사실 궁금해서 사실 하야부사를 타서 이제 동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북해도 쪽 가는 하야부사를 타봤는데요. 사실 터널에서의 소음 진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었어요. 이제 오리부리를 만들어도 엄청난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냥 소음 측면보다는 그건 이제 터널에서 자꾸 통과할 때 발생하는 미기압파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죠. 우리나라는 그럼 열차들이 그 미기압파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는 이제 터널의 후드를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압축되는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일본에서의 철도가 좀 부러운 게 저희가 오늘 좀 일본 철도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 철도는 그렇게 다양한 철도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생긴 철도들이 많고 그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되게 즐기면서 사진도 찍고 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철도는 좀 철도 디자인이 약간 그렇게 좀 파격적인 디자인은 거의 없고 되게 안정된 형태로 잘 운영됐던 형태를 맞춰서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차의 형태는 저희가 프랑스 기술을 가져왔잖아요. KTX가. 근데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은 이제 터널이 적다 보니까 그 기차의 그 형상이 그렇게 유지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는 거고 반면에 저희 고속도로나 이제 새로 생기는 것들은 터널이나 교량 위치를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좀 더 이제 연구개발 통해서 그런 터널 구간이 많은 일본과 같이 좀 앞에 형상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그런 형상 개선 대신 터널 말씀하신 후드 이런 것들 쓰고 있지만 형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열차 형상이 말씀드린 대로 터널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연구원도 그렇고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기 이제 역학적 측면에서 그거에 맞는 또 형상이 많이 개발되고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아마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하게 되면 선도한 만큼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다 있어요. 유럽 스타일도 있고 그 오리 주둥이처럼 일본 같은 스타일도 있고 걔네는 유럽과 일본 기술을 다 도입하다 보니까 그냥 열차 형태가 그렇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하시는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을 통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뭐 아예 소음이 없는 열차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열차를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철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소음이 기계장치 소음, 차륜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기 소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공기가 없으니까 주변에 공기가 거의 아주모 상태니까 공기와 관련된 소음은 없을 거고 또 휠과 레일이 컨택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구사형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휠 레일과 관련된 소음도 없을 거고 아마 기계장치, 모터에 의한 소음들이 아마 도미넌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기 구상하려면 또 차체도 가벼워야 되거든요. 가벼운 차체이기 때문에 또 가벼우면 또 사실 소음 저감 전달 측면에서는 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좀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 휴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